아까는 전체적인 감상평을 좀 어지럽게 얘기를 해봤고 이번에는 그 메타버스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요즘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화두예요 이게. 그래서 게임 회사, 특히 게임 회사 같은 데서는 이제 미래 핵심 기술로 요걸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소설에서 보여주는 메타버스에 대한 비판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 근데 개인적으로 이 소설이 메타버스를 비판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이건 질문자님이 질문을 이렇게 적어줘서 제가 비판이라기보다 재현이라고 해야겠죠. 메타버스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재현한 형태.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를테면 양분화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게 메타버스 질문을 좀 끝내고요. 네. 뭐 말만 시작하면 막 달려. 달려 말머리. 자판기 누르면 바로 나와요. 자, 어쨌든 이 소설에서 그러면 묘사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묘사 뭐 이런 것들이 유효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박인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근 선생님 왜? 박인선 선생 먼저 해야지. 참 좀 그래 나는. 너무 아니야. 달려. 아니 저는 박인 선생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먼저 운을 띄워주세요. 뭐 민주주의 원칙에 적당히 끊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달리지 않고. 이거 보면은 일단 이 책부터가 개정판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 메타버스의 시대. 이게 있지도 않은 마치 이게 부재인 것처럼 이거를 달고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거슬려요. 이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위에 붙여놨는데 이게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게 싼마이처럼 이걸 이렇게까지 못 만드나 책을? 왜냐면 빨리 이 버스에 탑승하려고 지금 이제 출판사가 굉장히 안달이 났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뒤에 보면은 모든 어떤 이 CEO들의 말들을 여기 옮겨놨다 이거죠. 젠슨 황, 필립 로즈데일,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뭐 에픽 게임즈 CEO, 여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타고 올라선 게 마크 주커버그죠.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회사 사명을 얼마 전에 메타로 변경을 했고, 모든 형태의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이제는 죽어가는 시기에 이거를 가볍게 전환해가지고 이제 어떤 근데 이거가 핵심적으로 성공하게 된 데에는 저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자본의 쏠림의 문제고, 이 자본의 쏠림이라고 하는 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 기업적인 전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보면은 뽑아낸 거죠. 거의 30년 전 소설에서 이거를 뽑아내놓고,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마크 주커버그나 이런 사람들도 딕을 꿈꾸는 너드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메타버스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란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막 엄청나게 홍보하고 뭐 이런 어떤 영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일단 이름에 메타버스 아니면은 뭐 NFT 이런 게 붙기만 하면은 모든 게 다 수직 상승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마치 황금의 가루, 실제 하는 황금의 가루인 것처럼 메타버스를 홍보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가져왔잖아요. 근데 가져왔는데 실제로 이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그런 건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나쁜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죠.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취약성,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히로 프로타고니스트가 이야기하는 게 메타버스는 이런 형태의 메타바이러스에 너무나도 취약하게 설계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이 만들어낸 일종의 프로그램 언어로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이 시뮬레이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코드화된 언어만 제대로 입력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 그러니까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디스토피아 세계관, 그리고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이런 것들을 마치 탈수기 돌린 빨래처럼 깨끗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만 쪽쪽 뽑아가지고 올려서 요즘에서 기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소설이 예언적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오히려 이 기업의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야심? 야욕?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쥐고 흔드는가에 대한 이런 비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예언적인 것이 아닌가. 메타버스 때문에 예언적인 게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메타버스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새로운 게 시장 어떤 자본이 이제 어떠한 현실 세계에서의 확장이 이제 뭐 제한되어 더 이상 이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더 강하고 그리고 이게 저는 요즘에 우주 산업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우주도 되게 메타적으로 느껴져요. 그 우주가 예를 들면은 정말 이 지구 환경이 이제 지구의 환경 위기 때문에 여러 이제 위험에 처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위험해지고 인류가 이제 뭐 망할 수도 있다, 다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계기나 촉발점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정작 이거는 일종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떤 메타적인 어떤 유니버스로서 제시되고 있는 게 우주 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그 사이버 세계에서의 그 무슨 뭐 거기에서 같이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콘서트를 거기서 한다든지 거기서 무슨 뭘 상품을 주고 받는다든지 거기에다 뭐 영토에 깃발 꽂는다든지 그게 옛날에 달에다가 달 그 파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결국에는 자본주의적인 마인드고 어떤 그 기업적 마인드의 어떠한 그 확장 연장 속에서 설계된 세계가 메타버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마블 유니버스니 무슨 요즘에는 다 자기들만의 그런 유니버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띄워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떤 그런 영역 선점이나 아니면은 자본의 어떠한 그런 투입을 통한 어떠한 새로운 세계의 뭐 설계라든가 결국에는 그러한 기업적인 어떤 영토 확장의 맥락에서 얘기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메타버스라는 건 우리는 이미 경험했죠. 싸이월드라고.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 그거의 핍진성을 강화하면 메타버스가 되는 거죠. 핍진성. 네. 싸이월드라는 게 사실은 메타버스이고 결국은 이 메타버스가 사람들에게 소구하고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충족해 주는 것은 결국은 인정 욕망이죠. 인정 욕망. 그러니까 현실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는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는 가상의 세계, 사이버 세계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전통적으로 구별을 하지만 이미 뭐 지금 세대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리얼 월드고 사이버 세계도 리얼 월드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세대가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거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처럼 옛날 사람들이나 이렇게 사이버 월드와 현실 리얼 월드를 구별하고 매트릭스적인 상상을 하지 지금 세대한테 매트릭스 영화를 보여주면 우리가 이해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세계가 있고 가상의 세계가 있다라는 식의 사고방식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세계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리얼 월드인 거죠. 메타버스도 리얼 월드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리고 아마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점점 더 실제로도 현실화될 것이고 자본이 더 부추기겠죠. 이 리얼 월드가 실제 월드이기도 하지만 메타버스도 진짜 월드다. 너는 여기서 얼마든지 또 다른 자아, 우리가 흔히 뭐 요즘 뭐 두 번째 자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캐. 그러니까 부캐가 진캐가 되고 메타버스에서 자기는 이 히로 프로타고니스트처럼 엄청 칼싸움을 잘하거나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꾸미고 다닐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겔이 얘기한 그런 인종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찌질하게 뭐 피자 배달이나 하고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찐따처럼 살지만 메타버스에서는 나는 또 다른 자아, 부캐로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리얼 월드다라고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본가들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블루오션으로 삼아서 원래도 못 사는 사람들 더욱더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어떤 시장으로 보는 거죠. 자본이 보는 건 사실은 그런 착취할 수 있는 기재들이 있다면 뭐 화성에 가서도 화성도 다 식민화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화성을 개척하겠다는 것도 결국 화성을 식민화하겠다는 것이고 메타버스 역시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를 다시 식민화하겠다라는 그런 자본의 어떤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계라는 게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공간적으로 오픈되어 있고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무제한성, 이런 어떤 연결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민주주의적 가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몇 나라 이웃 나라 보면 이 디지털 세계, 온라인 세계야말로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 세계일 것이다. 뭐 이런 비전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디지털 세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디지털 디지털 세계를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시화하고 구현하고 공간화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 이제 질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게 오픈 소스가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여기 안에서의 차등을 두고 이 영역에 있어서 가치를 두고 이 가치를 획득하기 위하여 너네가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 모든 디지털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거를 전환시켜주는 힘으로써 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박건희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현실에서인 찐따인 내가 온라인 세계에서는 굉장한 뭔가 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욕망을 추동하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노우 크래시에서도 묘사를 하잖아요. 실제로 돈 있는 사람들은 메타버스에서도 부동산을 사죠. 그리고 자기의 집과 방에서 접속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접속을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접속 공간이 바로 자기 집에서 아바타가 생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메인 거리에 집이나 공간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저기 멀리에 있는 외곽의 포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모든 공간도 계급화되어 있고 또 실제로 아바타를 꾸미는 방법도 돈을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더 리얼하게, 돈을 없는 사람들은 이제 마치 폴리곤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오히려 더욱 어떤 계급적 격차가 가시화되고 양극화되는 형태로 드러날 것이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메타버스에 대한 미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이걸 활용하면 할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실제로도 리니지, 아까 리니지 이야기 하셨지만 리니지는 완벽하게 양극화된 세계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떠받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받쳐주는 형태인데, 이 세계에서 결국에는 양쪽 다 착취되고 있는 형태이잖아요. 기업이 제시하고 있는 BM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어떤 방식의 지배구조의 문제라고 하는 거를 기업은 절대 말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판타지만 충족하고 있는, 이게 좀 굉장히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환기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메타버스가 결국은 메타월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지금 실제 세계와 메타버스가 일종의 균등한 똑같은 리얼월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점점 갈수록 메타버스에 수많은 돈이 투여되고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집착하게 되고 메타버스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경우에 인간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한정되는 자원은 시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메타버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했을 때, 메타버스는 사실은 세계 위상이라는 차원에서 층위가 메타 차원에 올라서는 거죠. 실제 세계보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했을 때, 그거는 리얼월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제 피와 살을 갖고 있는 세계보다는 훨씬 이 세계가 중요하고, 수많은 지구인들이 그 세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했을 때 이 세계가 훨씬 더 이제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네트워크 사회라는 것이 지수법칙이, 그러니까 승수로 올라가는 법칙이고, 우리가 뭐 흔히 롱테일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보다 이 네트워크 사회는 훨씬 더 불평등해요. 그리고 노드라고 불리는 결절점이라고, 네트워크의 결절점은 사실 우리가 셀럽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실제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불평등이 심해지고,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훨씬 더 지금보다 가난해지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그나마 재분배, 분배의 어떤 차원이 있지만 이 네트워크 사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뭐 어떤 우연한 계기든 간에 그 사람이 빵 하고 뜨게 되면 이 사람은 수많은 어떤 자원들을 다 빨아먹게 되는 괴물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지수법칙인데, 그런 수학적인 어떤 원리에 따라서도 봤을 때도 굉장히 메타버스라는 것은 불평등이 극심한, 가장 극심한 형태의 불평등이 보여지는 세계일 것이고, 그것을 마치 지금 세계에 대한 대안처럼 생각한다거나 낭만적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런 메타버스 혹은 메타월드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그 메타월드가 다시
소위 말하는 지금 리얼 월드에 더 영향을 끼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우리가 지금도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불평등을 어느 순간에 당연하게 그쵸.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저는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미하엘 엔데 모모라는 소설 시간 도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을 사람들이 한정된 시간을 놓고 벌이는 자본의 싸움이거든요. 이 메타버스라는 것들도 인터넷 기술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그런 것이고 게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시간 우리가 사회 불평등을 줄이거나 민주주의를 증진시켜야 될 시간에 우리는 밤에 와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더 나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에 게임하고 메타버스에서 자기 옷 꾸미는 내 시간을 보낼 경우에 결국 그런 것들의 결과물은 결국은 이 착취받고 뭐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더 큰 억압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게임업계가 의견이 양분화될 수밖에 없는 거는 메타버스가 어쨌거나 지금 돈이 되고 앞으로 더 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는. 근데 거기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비판적 의견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게임이 메타버스화 되면 될수록 우리는 게임을 더 이상 유흥이나 여유를 즐기기 위한 어떤 그런 즐거움의 세계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노동의 세계로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런 게임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개발한 게임인데 미르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놈의 요즘에 유명한 NFT 개념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광물을 채취하면 이 광물을 게임 내 재화로 전환하고 이 게임 내 재화를 다시 NFT화해서 현실에 우리가 이제 다시 돈으로 환산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요즘 이제 P2E라고 부르는데 이 개념이 이제 실제로 구현이 된 거죠. 실제로 이 게임을 누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냐면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그 한 달 정도의 이 게임을 열심히 하면 정말 열심히 계정 돌려가지고 하면은 한 화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돈을 실제로 벌 수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실제 노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계에서 노동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NFT도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게임 내 재화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저기 미국에서는 NFT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림 하나 NFT라고 발행해가지고 50억에 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양극화가 지금 우리 눈앞에 이미 펼쳐져 있고 메타버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미 디스토피아적인 형태로 우리 앞에 구현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하여 뭔가 이야기를 하면 너는 시대를 못 따라오고 있다. 결국에는 사람이 기술을 활용하는 거지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다. 뭐 혹은 되게 나이브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니, 돈이 쏠리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상황을 그냥 쉽게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거꾸로 사용자들 사이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기업의 동일시하고 기업의 논리, 개발을 어떤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미래 전망 이런 거를 정말 낙관화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점점 그래서 이 메타버스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사이버 월드에 대한 투자가 커지고 이렇게 커질수록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의미에서의 세계 없음, 월드리스니스 그 세계 없음이 실제로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생겨났다라고 자본가들은 떠들어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의하고 더 좋은 삶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세계 자체가 사라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아렌트가 비판하고 있는 세계 없음이거든. 우리는 이제 이 메타버스에 점점 더 많은 시간들을 투여할수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자체는 없어지고 각자의 방 속에서 그냥 각자 격자를 치고 거기서 자기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일종의 조회적인 삶이죠. 동물적인 삶. 그리스에서 얘기하는 그런 조회적인 삶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고 이게 한나 아렌트가 가장 비판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삶으로 가면서도 사람들은 그거 어때? 개인의 자유인데 이게 민주주의야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나 아렌트가 제일 비판하고 싫어했던 게 바로 그런 태도거든요. 그게 바로 동물적인 삶이고 조회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고 이 세계 없음을 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사이버펑크 장르가 다시 돌아오는 데는 이유가 있긴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최근에 사이버펑크 2077이라고 게임도 나왔었고 망했잖아요. 망했죠. 망했는데 이제 1년 거하게 말아드셨는데 1년 정도 패치를 해서 어느 정도 할 만한 게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윌리엄 깁슨이 이제 코멘트를 하는 게 너무 뭐 GTA 게임에다가 80년대 레트로 퓨처리즘 스킨을 씌운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이버펑크가 되게 올드하고 낡은 장르이긴 한데 다시 소환되는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이유인 것 같고 매트릭스가 지금 다시 4편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할 말이 더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거꾸로 지금이니까 할 말이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레디 플레이어 1 말씀도 하셨는데 레디 플레이어 1은 되게 정말 나이브한 해결 방법을 보여주거든요. 주인공이 그냥 승자 독식 모든 운영 지배권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야 근데 내가 보니까 메타버스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접속하지 마. 난 그동안 내 여자친구와 꽁냥꽁냥 할 테야. 나는 이미 재벌 세계 최고 재벌이 됐지만 너네는 화요일 목요일에는 하지 마.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너무 간편한 방법의 해결 방식이고. 스티븐 스필버그잖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스노우 크래시도 충분한가라고 물어보면 뭔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서 느낀 건데 충분하지는 않다. 이게 되게 뭔가 주인공의 활약으로 그냥 뭔가 땅이 알아서 무너지는 뭐 이런 형태의 결말로 너무 손쉽게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데 뭔가 이것 이상의 사이버펑크의 어떤 답변이 지금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역사 의식이 없다. 그러니까는 이 사회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계 자체에 대해서 사유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소비하고 쾌락하기만 하면 되는 세계고 이 사회는 내가 뭐 알아가야 되고 탐구되어야 될 미지의 어떠한 것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어떤 세계인 거예요. 이미 세팅된 세계이기 때문에 마치 게임 안에 어떠한 그 세팅된 그런 배경처럼 세팅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거, 루틴한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이 주어진 삶인 거고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와 대결하고 투쟁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 세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예전에 김사과 소설에 나오는 셀로판지 인간처럼 되게 그냥 투명한 문외화적인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런 상태로 어떠한 프로그래밍에 접속해서 프로그래밍된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그 세계의 루틴한 어떤 거를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는 그러한 어떤 존재.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이 변화, 인간이라는 종 자체의 그런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세계를 보여주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저는 치킨은 옳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치킨이 좋다가 아니라 치킨은 옳은 거죠. 내 취향은 옳은 거고 너네들이 터치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피자는 옳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시비 판단, 그러니까 옳고 그른 차원을 우리가 토론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야기해야 될 문제들도 많은데 그런 문제들이 단순히 취향의 문제로 전환이 되고 그 취향의 문제가 다시금 또 시비 판단에서 그냥 옳음의 차원이 돼버리는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민주주의든 정치든 뭐 이런 것들은 나랑 상관없는 거고 나는 그냥 내 자유 이게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자유다 그게 민주주의다라는 식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세계 없음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이 메타버스가 결국은 우리 세계 없음을 드러내는 어떤 기술적인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결론 메타버스는 월드리스 니스다. 한 말씀 하셔야죠. 아니 이제 그만하려고요. 오래 얘기했습니다. 끝낼 때가 됐다. 네.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저희 이 책에 대해서 추천하는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